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식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계속해서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 피해가 이어졌는데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에도 많은 비가 내렸죠? 네, 지난 22일 발생한 지진으로 95명이 숨진 간수성을 비롯해서 산시와 쓰촨 등 중국 중서부 지역에 20일 넘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른 산사태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진으로 물러진 집안이 폭우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도로와 통신이 끊긴 곳이 많은 가운데 간수성에서만 2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일본의 시마네현과 야마구치현에도 주말 동안 폭우가 쏟아져서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날 야마구치현의 하기시내 한 주택이 산사태로 무너지면서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야마구치현과 시마네현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 안소영 기자. 네. 예,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와 관련한 소송이 추진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 과정에서 숨진 중국인 여고생 3명의 유족이 항공사와 또 항공기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 로펌인 크레인들러가 최근 아시아나기 사고로 숨진 여학생 3명의 희생자 가족이 소속 유명 변호사들을 고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로펌은 앞으로 유족들을 대신해서 손해배상 등 각종 소송을 대리할 방침입니다. 소송 대상에는 아시아나 항공을 비롯해서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 또 사고 당시 구조활동에 나섰던 샌프란시스코 소방당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스페인에서 열차 탈선 사고 일으킨 기관사, 이 80여 명이 죽은 사고인데 당시 안전 시스템을 끄고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스페인에서 이 탈선 사고로 2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고속열차의 기관사가 사고 당시 안전 시스템을 끄고 주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스페인 일간 엘문도는 이 기관사의 동료를 인용해서 이 기관사가 교신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안전 시스템을 꺼둔 상태였다면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 엘문도는 또 수사 상황을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기관사가 사고 시점에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었다는 정황이 있어서 당국이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스페인에서는 수도 마드리드에서 출발해 페롤로 향하던 국영철도 소속 고속열차가 산티아고 데 콤플레스달라시 중앙역 인근에서 탈선해 78명이 숨지고 17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예, 북한 소식 하나 알아보죠. 지미 카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희망하고 있고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고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 카터 전 대통령이 당장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9개월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케네스 배시 문제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터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에 배시 석방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 3차례에 걸친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주선했던 미국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가 최근 서울을 거쳐서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국가안보국의 기밀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러시아와 중국에게 미국의 국가기밀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죠? 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상원정보위원장이 한 주장입니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스노든은 양대 사이버 침략국인 중국, 정확하게는 홍콩과 러시아로 향했다면서 그가 왜 이 두 나라를 선택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모든 기밀 자료를 가졌는지 또 아니면 러시아가 가졌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특히 스노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정보를 빼돌렸다면서 이후 중국과 러시아로 갔고 전략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서 다른 시점에 폭로되도록 했다면서 모종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안개가 껴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도 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공항대로에 사고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에서 발산역 쪽으로 중간 지점에 버스 간 3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이 부근 정체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고요. 경인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이 정체고 반대쪽으로는 부평에서 서인천 구간 5km 정도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에도 사고 소식입니다. 안양 쪽으로 인천 시점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1km 정도 그 여파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하객분기점에서 인천 시점까지 밀리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운분기점 부근과 안현분기점 부근에서 어렵고요. 이로 조남분기점에서 청계터널 구간 16km나 길게 정체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열렸던 미국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3.22포인트 0.02% 오른 15,558.83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예. S&P 500 지수는 0.08%, 나스닥 지수는 0.022% 올랐습니다. 예, 미국은 계속 오르는군요. 이 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언제 열립니까? 네, 현재 시간 30일, 31일 이틀간, 즉 화요일, 수요일이죠. 예. 이틀간 정례 모임을 마친 후에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벤 버냉키 의장은 지난 5월 22일 이 회의가 끝난 뒤에 경기 부양책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습니다. 예. 버냉키는 지난주에 이 같은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이 시작된 환경이 아직은 조성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서 시장을 안심시켰었는데요. 예. 이번에 나올 FOMC 성명은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일 밤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 브라질, 인도 등이 경제 침체가 깊어진다는데 그 원인이 미국이 출구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라면서요? 네, 신흥국 성장 스토리는 끝났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 등 해외 주요 언론이 잇따라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뒤에 브라질, 인도, 러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의 성장이 매우 빨랐습니다. 이 나라들이 최근 경제 성장에 주춤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9%이던 경제 성장률이 최근 5%대로 떨어졌고 브라질은 7%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더 이상 예전 같은 성장을 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들의 성장에는 선진국들이 재정 위기에 처하고 그러면서 이 위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푼 돈이 선진국 내에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자 이들 나라로 흘러든 측면이 컸습니다. 예. 중국의 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도 자원 부귀인 이들 나라의 성장을 이끌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출구 전략 계획을 발표하고 또 중국의 급성장도 멈추면서 이들 나라에 몰렸던 외국 자본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경제가 급속히 어려워진 겁니다. 일부에서는 1, 2년 내에 인도 등 주요 신흥국들이 외환위기를 겪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예, 이 대부분이 이무징 마켓에 있던 나라들인데 이 그동안 번 돈으로 제조업 투자 등 그 자체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이 상당히 괜찮았을 건데 어떻습니까? 예, 이들 나라가 호랑을 누릴 때요. 이런 예. 경제 투자, 어떤 경제 구조 개혁보다는 국민들에게 헌심을 많이 썼습니다. 아무래도 포퓰리즘이 살아있는 나라들인데요. 인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2004년 GDP의 1.6%였던 빈민층에 대한 보조금이요. 지난해 2.2%로 늘었습니다. 또 브라질의 임금 상승률은 작년에 5.8%에 달하는 등 매년 크게 올라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생필품은 수입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서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품 물가가 뛰는 거죠. 그리고 경제 수지 적자도
경상수지 적자도 심해지고요. 최근 이들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소요가 일어났는데 이 같은 경제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불황 계속하더니 우리 기업들 실적이 점점 더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경기가 좋아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SK텔레콤 등 지금까지 2분기 실적을 내놓은 45개 대기업을 상대로 실적을 분석했는데요. 스마트폰하고 반도체 실적을 빼면 매출과 이익이 모두 작년 동기보다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45개 대기업 전체로는 매출이 242조, 영업이익이 20조로 각각 4%, 19% 늘었는데요. 이 중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빼고 43개 대기업만 따지면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43개 대기업의 2분기 매출은 180조 원으로요. 작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9조 7천억으로 8.2%나 감소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IT 기업 외에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도 우리 그 경제부처가 낙관론을 펴니까 걱정입니다. 2분기 10조 원을 번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크죠? 네. 잘 나간다는 삼성 계열사만 해도 사실 삼성전자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 10개 상장사 가운데요. 9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그 삼성전자를 빼고 9개 상장사를 더하면 영업이익이 4,918억 원에 그칩니다. 예. 이는 전년 동기 9천억 원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 삼성전자 10조에다가 또 영업이익 2천억을 낸 삼성전기를 빼면 나머지 삼성그룹은 거의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예, 예. 건설사, 화학사 이런 데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각종 공공요금이 하반기로부터 조금씩 오르는데 공공요금도 상저하고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하반기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8개월 연속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여왔는데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물가가 본격적으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 요금을 평균 4.9% 올렸고요. 천안시 버스 요금이 또 다음 달 16.7% 오릅니다. 세종시 택시 기본요금도 오른다고 하고 서울과 인천도 택시 요금 인하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그리고 쓰레기봉투 요금도 상당수 지역에서 오른다고 합니다. 하반기에요. 예. 이 공공요금이 결국 많이 오른다는 얘기네요. 네, 공공요금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직중으로 과일과 채소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도 전해드렸고요. 또 우유값도 인상 대기 중입니다. 전세값은 물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KB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지수를 보니 8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2년 전보다 11.9%나 올랐습니다. 또 국제유가나 공공요금 중에 번세에 따라서 이 같은 전망치가 예상치보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요. 체감 물가 상승률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판에 세율은 올리지 않지만 결국 세금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 정부가 다음 달 8일 내년 세법 가정안을 발표하는데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현재 15%에서 10%로 줄어들고 또 다자녀 공제를 없애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자꾸 그 세금 혜택을 줄이는 겁니다. 첫째 10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까지 공제해주던 다자녀 공제는 내년부터 연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설되는 자녀 장려 세대 세제를 만들면서 없앤다고 합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경우에는 현재의 연봉의 25%를 넘게 쓰면 그 이상 쓴 돈에 대해 15%를 공제해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를 10%로 낮춘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현금 영수증하고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네, 전식의 출발사 아침 3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예, 전현식의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예, 전현책의 출발사 아침 4부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명 박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그리고 그전주 전부 이 정치 포커스 내용이 같았습니다. 여야의 NLL 논란 그리고 국정원 국정조사 이번 주도 변함이 없습니다. NLL 논란 중단선은 조금 다르다면 어제 그저께 양당 대표가
이제 NLL 논란 중단을 똑같이 선언을 했는데 이 황우여 대표가 이 대표회담을 제안했죠. 이 배경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먼저 예. 뭐 조금 전에 예, 우리 위원님, 예. 전원석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지난주 또 그 지난주 거의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을 갖다가 NLL 또 대화록 실종 포기 사실 국민들이 지칠 때가 됐습니다. 지칠 때가 됐고 또 국민들이 따갑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 여야 정치권 모두가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전날이었죠. 최경환 원내대표 그다음에 전병헌 원내대표도 보면은 일단은 좀 중단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마침 7월 27일입니다만은 그저께죠. 그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저 김한길 대표, 황우여 대표 만난 이후에 그날 오후에 바로 그 이후에 있었던 황우여 대표의 그 판문점 방문해서 이제 대표회담하자 전격 제의를 했는데 민주당도 뭐 한두 가지 조건을 걸긴 했습니다만은 뭐 크게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또한 뭐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빨리 이와 같은 깊은 수렁에서 좀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인식들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성현 박사님. 네, 참 지루하기는 지루하죠. 왜냐하면은 생산적인 논쟁이 아니라 상당히 이편 저편 편가적인 논쟁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심한 얘기까지 오고 가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대로 계속 가도 될 것인가 저도 심각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대목은 NLL 포기 논란이라든지 또는 NLL 회의록 실종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NLL 포기 논란만 하더라도 여전히 이 논란이 끝난 건 아니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답을 못 찾고 있고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똑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이 회의록 실종도 찾다 안 되니까 이제는 검찰 손에 넘어간 상황에서 뭐 여야 대표들이 앞으로 우리가 NLL 논란 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끄는 거는 당연한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NLL 포기 논란을 이쯤에서 그냥 대충 묻어둘 것인가 결론도 못 보고 또 회의록 실종을 검찰 손에만 맡겨둘 것인가 정치권은 뭐 할 것인가 갑자기 민생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올바른 정치 행태인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양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좀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 뭐 소통을 한다는 것을 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 남북 대화록, 이 노김 대화록, 정상회담 대화록 이래 불리는 이 대화록 자체가 실종된 것은 그동안에 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 검찰이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문제는 그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너무 이게 정치적 공세에 치우친 것 아니냐. 뭐 이것뿐 아니고 지금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좀 지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네. 6인 협의체가 가동이 된다는 등 또 양당 대표들이 뭐 모여서 앞으로 대표회담을 한다는 등 그걸 정의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유명하게 국정협의체라고 그렇죠. 부르는데 예, 왜 실종이 됐을까요? 이 황 의원님? 그거 한번 별로 복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복귀해보자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 달 한 반 전에 조금 전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황우여 대표 또 김한길 대표 두 분 만나서 콩나물 국밥 아침에 기억나시죠? 예. 콩나물 국밥 하면서 굉장히 앞으로 잘해보자. 근데 문제는 6월 17일이었어요. 6월 17일. 이른바 이제 박영선 의원의 이른바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고 지난 대선에 시나리오가 있었다. 여기에서 발끈한 또 새누리당 쪽에서는 6월 20일 보면은 국정원에 긴급히 그 당시 국정원 그 대화록 그 발췌록을 갖다 8페이지짜리죠. 달라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문재인 의원이 아니다. 이거 국정원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오염시키고 훼손시킬 일이 아니다. 그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원본을 보자. 얘기 나왔고 그러니까 또 6월 24일입니다마는 국가정보원에서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던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그 대화록이죠. 대화록 갖다가 비밀 등급 해제해갖고 일반에게 공개했고, 그러니까 또 6월 30일 문재인 의원 또 개인 생명을 냈죠.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원본을 갖다가 확인해서 NLL 포기 발언이 있다면 본인은 정계를 은퇴하겠다. 예, 사퇴하겠다 이렇게 사퇴하겠다. 예. 그렇게 나가면서 결국은 그런 강경한 흐름, 즉 가만히 보면은 이른바 친노 구주류로 하는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과 또 보면
이쪽 여권 쪽에서는 아무래도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강경 세력들이 맞부닥치는 가운데 정치력 온건한 대화파들의 어떤 설 자리는 잃었고 자리를 잃었고 그런 분위기에서 7월 2일 날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죠. 바로 257명 국회의원들이 강제적 당론에 의해서 찬성하게 됩니다. 그 대통령 기록물을. 예, 그래서 공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를 막상 해갖고 그 여야 합의하에 이제 4명에서 그 열람위원들 선정해서 국가기록원에서 덜렁 열람을 갖다 7월 15일 해왔더니 없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근데 왜 이 그 여야 간의 이 대화, 그렇게 앞으로는 그 우리가 서로 많이 의논해 가면서 또 대통령까지도 여기에 같이 함께 그 대화를 하면 잘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국정협의체까지 하기로 해놓고 왜 사라졌을까요? 서로 어떻게 보면 여야 공이다 강경파들이 상대방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보면은 이른바 여권 일부는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 결국 보면 2007년에 어떻게 보면 뭐 NLL을 갖다 포기하려는 그런 세력이었다 하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야권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도움을 힘으로 뭐 사실 정당치 못하게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화의 분위기는 실종하고 마는 거죠. 예, 박성현 박사님. 근데 이게 대화 또는 상생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여야당 대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금의 두 가지 이슈, 쉽게 말하면 NLL 포기 논란과 회의록 실종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한쪽에서 만약에 양보를 해버리면은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예. 다 뒤집어 쓰면 죽는 겁니다. 그 정치권에서는.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네, 다 뒤집어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양보를 놓고 여야 간에 협의를 하자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거죠. 만나서 아무리 얘기해본들 NLL 포기 논란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고 회의록 실종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뭔가 없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또 친노 쪽에서 우리가 안 넘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했네요. 할 수 없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정치권으로 이슈가 넘어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식 입장 차이가 분명합니다. 예.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 논란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개를 하면은 결국은 또 여야가 극한 싸움이 될 것이다. 극한 싸움이 돼버리면은 진영 싸움이 돼가지고 블랙홀이 되고 말 것이고 다른 문제를 다 빨아당길 것이다. 안 된다 얘기했는데 이왕 터뜨렸다고 얘기하면은 이거 끝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혹시나 민주당에서 말했던 특별검사를 받아준다든지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정인 채택해서 야당한테 조금 물꼬를 터준다는 정도의 얘기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은 김한길 대표가 여야 대표 만나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런 면에서 안 된다는 거죠. 예, 방금 박상병 박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이 야당이 정확히 표현을 하면 NLL을 포기했다. 이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NLL을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지금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정치 개입이 있었다, 맞다. 또 이렇게 또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서로 간에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이걸 판단하는 곳이 검찰, 사법부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참 답답한 현상인데 이 양당 대표가 만나서 별다른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방금 박 박사님 의견인데.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 양당 대표가 만나면 좀 양당 대표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오늘 내일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니까 지금 황우여 대표가 7월 31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황우여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한길 대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내일이고 사실은 황우여 대표가 지난 토요일 날 약간 좀 돌출적으로 보면 제안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사전에 조율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노웅래 대표 비서실장하고 이쪽 여상규 비서실장이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오늘 내일 중에 만난다 하더라도 아까 박성준 박사님대로 과연 그렇다면 김한길 대표나 황우여 대표나 각 당에서 확실한 어떤 리더십, 장악력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각
당내의 강경파들의 반대 목소리를 누르는 가운데 여야가 국민들에게 좀 와닿는, 솔깃하게 와닿는 그런 합의를 갖다 이뤄낼 것인가. 아마 만나더라도 이 선언적인, 상징적인 뭐 한두 마디 정도, 당초 이미 최경환, 전병훈 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뭐 NLL 정쟁을 끝내자 정도, 뭐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얘기밖에 구체적인 얘기. 아까 조금 전에 뭐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셨던 뭐 특별검사,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특별검사 뭐 이 얘기가 나온다든가 증인 채택 문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겠죠. 예, 박상영 박사님, 방금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리더십 문제, 네. 이 민주당에서 김한길 그 대표가 새로 이 대표가 되고 난 뒤에도 리더십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새누리당은 뭐 황우여 대표의 리더십보다는 청와대의 그 어떤 의견이 더 존중받는 좀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뭐 당보다는 청이고. 이런데 이 과연 지금 양당의 원내대표가 거의 동시에 NLL 논란을 끝내자, 그리고 양당 대표가 만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해서 쉽사리 이 문제 정리될까요? 안 되겠죠? 정리 안 되죠. 그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LL 논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정치권에서 답을 내야 될 텐데, 우리 정치권은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는 것이죠, 지금은. 예. 사회적으로는 통합이 된, 의견이 일치가 된 주제를 정치권에 가져오면 또 찬반이 나뉘는 겁니다. 아마 여야가 극한 싸움 할 거예요. 어떤 거라도 뭐 그런 상황에서 NLL 문제 같은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가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결국은 정치 부재, 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야 대표의 리더십 실종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황우여 대표 체제의 문제점은 뭐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는 야당이 워낙 죽을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 관심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야당이 예. 워낙 못하고 있으니까.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지금 친노 인사들의 전면에 나서다 보니까 김한길 대표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여야가 지도력이 사실상 지금 상실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두 대표가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두 정당을 무시한다든지 대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은 할 수 있는 얘기, 풀 수 있는 숫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야당이 죽을 섰다 방금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이 친노가 전면에 섰다 이러는데, 이 진보 쪽 신문에서 나온 얘기가 이 친노가 판 늪에 민주당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 참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 친노와 이 비노가 아직도 이제 싸우고 있다는 것. 저도 한번 클로징 멘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함께 비를 맞으면 동지가 돼야 되는데, 함께 비를 맞고도 동지가 되지 못하고 결국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네. 이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황 의원님? 어느 정도이나 내부적으로 개파는 있기 마련이고, 다툼은 있기 마련이고,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4.11 총선 12월 19일 대선 같은 경우 당시 이제 친노, 그 당시엔 친노 주류였죠. 친노 주류들이 주도해서 선거를 치렀고, 선거의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 내부적으로 친노 주류들이 좀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분위기에서 이번 5.4 전당대회를 통해서 친노 주류들이 친노 구주류가 됐죠. 구주류가 되고 이제 신주류, 김한길 대표를 갖다 상징하고 있는 신주류가 형성이 됐는데, 이 친노 구주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앞서서 지금 박상병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NLL 문제를 놓고, 특히 포기 발언 문제를 놓고는 자기들의 정체성 존립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어정쩡하게 봉합되는 순간은 영원히 매 선거 때마다 친노는 늘 보면 NLL을 포기하려 했던 그런 세력을 몰리게 되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어떤 김한길 대표를 정점으로 한 좀 그 주류들을 갖다, 당신들은 대화도 좋고 하지만 너무 온건한 거 아니냐면서 압박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뭐 친노가 판 늪에 민주당이 허우적거린다 하는 말이 나올 만도 하죠. 예, 박사님? 네, 예. 저는요, 민주당 오래전부터 아주 비판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 같이 지금 가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일찍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뭐 친노와 비노가 같이 갈 수 없는데 같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애를 쓰고 있다. 두 사람이 서로가 무슨 정적이고 도저히 같이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체가 아니라 같이 뭉쳐가지고는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데 공생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김한길 대표 체제의 불안정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NLL 문제 얘기하다가 오늘 국정원 국정조사 얘기를 지금 거의 할 시간이 없어졌는데 이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는 이 댓글 유혹 이 국정조사 이렇게 이 명칭이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 NLL 문제까지 다 지금 뭐 그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보고 때부터 또 이게 공개 여부로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건 다 해결이 다 되는 거 같는데 정인 채택 문제 어떻게 될까요? 이명박 대통령까지 민주당에서 정인 요구를 하고 있죠. 에이, 그건 처음에 그 조금 지난 얘기죠. 지난 얘기인 게 왜냐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기간 보고하면서 이제 국정원 기간 보고 그거 갖고 지금 한 사나흘 갖다 공전하지 않았습니까? 공전하는 가운데 그래도 여야 양당 권성동 간사하고 이제 정청래 간사 만나서 이제 됐던 것이 공개 여부도 나름대로 절충안을 찾았고, 그다음에 정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일단은 좀 위임하기로 해놨는데 보면은 뭐 이쪽에서 뭐 문재인 의원을 또 저쪽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분히 뭐 길을 선점하기 위한 다분히 정치 공세적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보면 뭐 NLL 뭐 사초 뭐 공개 이런 문제들도 NLL 이런 문제들은 이번에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에서는 가급적 좀 제외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8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만 이제 국정원 기간 보고 받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이틀에 걸쳐서 뭐 청문하고 뭐 그 다음 주인 8월 12일 날 보면 이제 보고서 채택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여야가 이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보면은 극한적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자극하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어떤 뭐 좀 선언적 어떤 정치적 공세적인 그런 발언들은 좀 자제할 것 같아요. 예. 이 박 박사님, 이 국정원 기관 보고 다음 달 8월 5일 오전 10시에 공개와 비공개를 섞어서 하기로 했는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이상합니다. 국정원 간부들의 어떤 얘기들까지는 좀 더 공개를 하도록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국정원 간부도 앞으로 전부 다 언론에 다 공개된다는 것으로 저는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요? 나와서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공개를 하는 거죠. 예. 차장급 이상? 차장급은 이미 다 국민들 알고 있는. 차장급 이상이면 차장급 이상 국장급은 공개를 하지 않고. 안 되죠. 공개를 하고 또 모두 발언 정도만 공개를 하고 인사말 정도만 인사하고 나머지 중요한 것은 비공개하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언뜻 다른 방송을 보니까 국장급까지 인사말 할 때 소개하는 것까지 좀 더 공개하는 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겠죠. 그건 안 되는 게 보면 지금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원장과 차장 3명, 그다음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임명할 때 보면 그거는 정무직이다 보니까 신문에 사진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국장급, 실국장급, 부서장급 이하는 그건 철저한 대외 보안입니다. 예, 대비 사항인데, 예,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정인 채택 문제 이까지 이게 조금 하루 이틀 또 끌어버리면 8월 10월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이 국정원 국정조사, 댓글 유혹 국정조사, 이 검찰 수사가 예직원 소위 감금 사건 그리고 이 기밀 유출 사건 이 두 개는 수사 중이었는데도 이 국정조사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아무런 어떤 실익도 거두지 못하고 효과도 없이 끝나지 않습니까? 박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런 실익보다는 이렇다 할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시기적으로 이 큰 사건을 사실 이번에 국정조사 범위가 방대하거든요. 방대한데 45일 잡았는데 이미 반 정도 이상을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남은 반 그것도 여름철에 과연 최선을 다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을 상대로 하는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데다가 또 지금 정인 채택 문제도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뚜렷한 결과를 저는 만들기 어렵다고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하지 말라. 이거는 물론 아닙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큰 기대는 조금 어불성설을 갖고요. 이참에 오늘 이제 11시라 그러죠. 여야 간사들 만나가지고 정인 채택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국정조사라고 하면 아주 상식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정인 채택에 동의를 해줘야죠. 이 사람들 빠지면 국정조사 뭐하러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그냥 집어치우라고 하겠어요. 국정조사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되는데 이걸 만약에 빼버리면 누구를 불러가지고 정의를 합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입장이 있거든요. 피고인은 그건 법적인 판단 문제고. 아니요. 그 점은 조금 박 박사님께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박 박사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을
예컨대 국정조사 같은 데서 증인으로 불러서 이 진술을 듣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어떤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논박을 할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먼저 황 의원님 또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래요. 보면 아까 원세훈 전 원장이나 김용판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보면 이 재판 중에 있고 특히 이제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구속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건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과연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와서 하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서로 피해 주는 것이 이제 상례인데 굳이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나 김용판 전 청장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번에 국정원 이 국정조사의 근본 취지는 국정원이 향후 실제 이번에 보면 어떤 그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개입을 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 여러분 굳이 뭐 두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나머지 뭐 할 수 있으니까 그 증인 채택 문제에서 너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좀 예. 반론 예,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 김용판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검찰의 몫이고요. 대한민국 입법부입니다. 예.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묻고자 하는 얘기를 만약에 여기서 묻지 못하면은 만약에 다 당사자가 재판 중일 경우에는 국정조사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 1분 남았는데, 예, 한 주간의 베스트 오브 짧게, 예. 1분이면 뭐 이름만 되면 다 하겠네요. 예. 이주일이 베스트 황 의원님. 조지 부시 미 41대 대통령입니다. 예, 이유는요? 아시죠? 그 요번에 2살짜리 경호원 아들 머리 예. 빡빡 그 백혈병 그거 갖다 모금 위에서 본인은 머리 예. 깎고 90세 삭발했죠? 막 삭발하고 웃는데 야, 이 대통령은 바로 이래야 되는구나. 전직 대통령의 자세는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모습 보면서 박박사님? 아쉽습니다. 네. 축구팀에도 괜찮죠? 여자 예. 축구 대표팀. 예, 여자 축구. 일본을 2대1로 알겠습니다. 이겼습니다. 희망을 쐈다. 예, 이주일이 워스다 황 의원님. 문재인 의원 문재인 의원. 저 똑같습니다. 두 분이 이거 정말 똑같아요. 이유는요? 예. 뭐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 예, 있나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겠다. 예. 뭐, 국민의 박박사님? 눈높이에 관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스스로 불화를 자초했다. 이런 지탄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의원을 꼽았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정치 포커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두순 위원과 그리고 박상명 박사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